내년 밤 내놔라 나를 굶겨 죽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 천하의 나쁜 년, 배고프다. 할머니는 집안 물건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올해로 88세가 된 노인은 치매 증상이 있는 듯 했습니다. 반면 그런 말을 듣고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던 또 다른 할머니, 63세의 남씨는 아무 말 없이 부엌에서 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밥만 차리고 내 집에서 꺼져. 노인은 아우성을 치며 난리를 피웠지만 남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울부짖음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결국 노인이 지쳐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밥상은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정오가 되어서야 남씨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식사하세요. 남씨가 방문을 열자 노인은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노인이 밥상 앞에 앉는 모습을 확인한 남씨는 옥상으로 올라가 이불 빨래를 널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후 집 안으로 돌아온 남씨는 다시 난장판이 된 집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 노인네가. 남씨가 소리를 빽 지르자 노인은 겁먹은 듯 움츠렸습니다. 밥상은 뒤집혀 있었고 국과 밥, 반찬이 온 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노인의 옷과 머리는 엉망이었고 땀과 찌꺼기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한 남씨는 들고 있던 빨래 바구니를 노인에게 집어던졌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 얌전히나 있지. 왜 입만 살아가지고 날 못 살게 굴어. 남씨는 씩씩거리며 노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노인은 휘청거리며 남씨를 막으려 했지만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바해야 그냥 저 세상으로 가버리던가 하세요. 남씨가 소리쳤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나도 늙어서 내 한 몸 챙기기도 힘든데 왜 당신 뒤치다꺼리까지 해야 하냐고. 노인은 나를 죽인다 며 울부짖었지만 남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찬물을 틀어 노인에게 퍼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노인의 얼굴과 몸을 적셨고 노인은 파랗게 질린 채 떨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러면 밧줄로 묶어놔 버릴 거야. 남씨의 위협에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남씨는 거칠게 노인의 몸을 씻긴 뒤 옷을 입히고 욕실을 나왔습니다. 외출 준비를 마친 남씨는 가스불을 확인하고 방의 창문들을 모두 잠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오래된 단독주택의 대문 자물쇠까지 단단히 잠갔습니다. 남씨가 사라지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웃이 중얼거렸습니다. 치매 걸린 엄마를 저렇게 가둬두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매일 깨지는 소리 들리고 고함 소리도 들리고 노인 학대 같은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젊은 여자의 속삭임 같은 말에 동네 길가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저 둘을 안다면 그런 말 못하지. 근데 저렇게 학대하면 안 되잖아요. 학대라니. 할아버지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저 양반 몇십 년을 시어머니를 혼자 돌본 사람이야.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시어머니요? 그래. 남편 죽고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모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여자야. 그런데 말이지. 젊었을 땐 그 시어머니 성질이 어마어마했어. 그 성깔에 며느리 잡아먹겠다고 설치는 걸 보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었어. 그 시절 며느리가 도망 안 간 게 용하지. 남씨와 노인은 그렇게 40년 넘게 고부 사이를 이어왔습니다. 20대 초반에 시집온 남씨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20여 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남씨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둘 다 주름 가득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한 가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노인의 딸이 있었기에 둘만 살고 있는 모습은 조금 이상했습니다. 왜 딸은 노인을 돌보지 않는가? 하지만 딸의 부재가 본격적으로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남씨가 고부간의 갈등을 버텨가며 살아오던 지난 세월을 들여다본 뒤였습니다. 40년 전 남씨는 22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남씨보다 3살이 많았고 안정된 직장에 준수한 외모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씨는 그의 부드럽고 자상한 성격에 반했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과 함께 사는 가족은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그가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났고 여동생은 이미 출가해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남 씨의 꿈과 같은 신혼의 설렘은 결혼 첫날 깨졌습니다. 남편은 부드럽고 자상했지만 시어머니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동네에서 악명이 높던 시어머니의 성질은 남 씨의 결혼 생활을 파고들었습니다. 며느리야, 밥은 제대로 했니?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결혼 첫날, 남 씨는 식탁 위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는 시어머니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4시 반, 남 씨의 하루는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시작됐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아침을 준비하고 그들이 먹고 난 뒤에야 찬밥으로 대충 끼니를 때울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시어머니의 독설은 식사를 마친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찬장에 있는 식기들을 모조리 꺼내 닦아 넣게 하고 창틀과 TV 뒤를 손으로 훑어 먼지가 나오면 남 씨의 하루는 끝도 없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남 씨가 임신했을 때조차 시어머니의 요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몸이 무거워진 며느리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불 빨래가 밀렸잖아. 빨리 빨아. 내가 뭐라도 되기 전에 집안 꼴이 엉망이 되겠다. 남 씨는 배를 붙잡고 농에 있는 이불을 끌어냈습니다. 그 무거운 이불 더미를 끌고 옥상으로 올라가며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시어머니의 독설은 더 잔혹해졌고 남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남 씨는 그 모든 것을 참아냈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과 스스로 선택한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 그녀를 이곳에 묶어놓았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불을 손수 밟아 헹군 뒤 옥상에 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옆집 아줌마가 말을 걸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배불러서 맨날 이불 빨래를 그렇게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다 애 떨어지겠어. 남 씨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이불을 널었고 할 일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옆집 아줌마의 말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남 씨를 부르더니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불 빨래는 옥상에서 하지 말고 뒷마당에서 해. 내 행동 거지를 보니 옆집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잖아. 내가 너를 괴롭히기라도 한다는 소리냐? 이러다간 채면 다 깎이겠다. 그러더니 덧붙였습니다. 임신했다고 내가 그런 일을 대신할 줄 알았어? 천만의 말씀이지. 빨래는 내일이야. 그 시어머니의 말에 혀를 차는 마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시대는 물론이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까지 며느리를 부려먹는 집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묵묵히 시어머니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 씨에게는 시누이도 하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에 한 번씩 남 씨를 데리고 시누이의 집에 가서도 일을 시켰습니다. 너네 이불 좀 다 내놔. 며느리 있을 때 빨아야지. 이불을 갑자기 왜요? 새언니 있으니까 그런 거죠.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시누이 집에서는 남 씨를 가족이 아닌 그저 새로운 식모나 일꾼처럼 취급했습니다. 남 씨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딸 역시 똑같이 시어머니의 독설과 학대를 겪어야 했습니다. 고추도 못 달고 태어난 게 뭘 잘했다고 어른한테 대들어. 사소한 일로도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기분이 틀어진 날에는 어린 여자아이를 팬티만 입힌 채 대문 앞에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가르칠게요. 제발 그만하세요. 남 씨가 울며 애원했지만 시어머니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너는 내 집에서 그렇게 배워먹었든가 본데 여기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란 말이야. 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이래라 저래라야. 이런 것들이 집안에 들어오면 다 망하는 거야. 심지어 남 씨의 친정까지 모욕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무엇을 했을까요? 남 씨가 그렇게 고생하는 동안 남편은 그저 외면할 뿐이었습니다. 돈 버느라 바빠서?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 씨의 고통을 보면서도 무관심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결국 남 씨를 지치게 만들었고 그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딸아이가 어느 날 남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아빠가 데리러 왔잖아. 응, 그런데 어떤 애가 울 아빠 보고 아빠라고 했어. 그 황당한 말을 들은 남 씨는 순간 웃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그러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그 애랑 같이 짜장면도 사줬는데. 남 씨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짜장면 먹으면서도 계속 아빠라고 불렀어. 아는 친구래. 다른 반 친구인데 친하진 않아도 우리 딸도 아닌데 왜 아빠라고 불러? 남 씨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딸에게 어떤 말도 해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남 씨의 남편은 겉보기엔 평범한 가장이자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집살이에 지친 남 씨에게 단 한 번도 힘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 씨가 괴로워해도 그저 외면했고 그 이유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무관심과 무책임일 뿐이었습니다. 남 씨는 그날 밤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당신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라고. 애가 헛소리하는 걸 고지곳대로 믿어.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발뺌했습니다. 헛소리라니요? 같이 짜장면도 먹었다는데 그게 어떻게 헛소리예요? 그냥 애 친구라서 그래. 같이 밥 한 끼 사준 것뿐이라고.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디 남편한테 눈에 쌍심지를 켜고 대들어. 그것도 시어머니가 보고 있는 앞에서 말이야. 남 씨는 억울함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학교 친구가 애 아빠한테 아빠라고 불렀다는데 제가 이 정도도 따지면 안 되는 건가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의 눈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이것 봐라. 며느리가 점점 무서워진다니까. 그러다 해미도 치겠다. 내가 그렇게 가르쳐서 어른을 무시하게 만든 거지. 어머니, 제가 혜미한테 그렇게 가르쳤을 리 없잖아요. 그런데 뭐. 혜미가 내 딸이고 서방님이 내 남편이라면 그렇게 다그칠 일이 아니야. 하늘 같은 서방을 의심하지 마라. 남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다른 애한테 딸이랑 친하게 지내라고 짜장면 좀 사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남 씨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을 다 보게 되다니. 세상이 말세야, 말세. 서방님이 마누라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게 생겼네. 한사코 아니라는 남편과 딸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은 남 씨는 어느새 경솔한 여자로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남 씨는 대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남편과 낯선 여자가 대문 앞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누가 보면 어쩌려고. 남편이 재빨리 여자를 막아섰습니다. 어서 가. 전화로 이야기하자고 했잖아. 그러자 여자는 억울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만나서 얘기해야겠다니까요. 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를 치는 거야? 지금 일 나가고 없다니까 나중에 그 집으로 가라고 할 테니 돌아가. 그 집이라니요? 이혼 난다길래 애도 낳고 살았는데 우리 애는 아빠 없는 자식으로 크고 있다고요. 그 순간 남 씨가 들고 있던 검정 비닐봉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감자들이 바닥에 대굴대굴 굴렀지만 남 씨는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하염없이 남편과 여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 씨의 모습을 발견한 것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애미야? 그 목소리에 남편과 여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선 여자는 남 씨를 보자마자 눈길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역시 그때 그게 맞았군요. 애 아빠가 두 집 살림하고 있던 게 아니다. 그냥 지나가던 여자다. 남편이 불이 나게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가소롭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지나가던 게 아니라니까요. 당신 남편과 나 사이에 아이가 있어요. 당신 딸하고 동갑이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딸을 임신했을 당시 남편이 바람을 피워 또 다른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시어머니는 눈을 피하며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가 생겼다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 뻔뻔하기 그지없는 말에 남 씨는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알면서도 저를 속이고 두 집 살림을 보신 거예요. 딸아이와 동갑이라니 최소 10년이 넘었겠네요.
그 말을 들은 여자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난 당신처럼 구박받으면서 산 적 없어요.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 사정을 보니 그렇게 불행하지도 않았던 것 같네요. 남 씨는 격분했습니다. 맘 편히 잘 살았으면 그걸로 됐네요. 이제 돌아가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러자 여자는 콧방귀를 끼며 대꾸했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남 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여자를 향해 던졌습니다. 여자는 눈에 불을 켜고 남 씨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두 여자는 서로 머리채를 잡으며 격렬히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관심을 가지며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두 여자가 싸우는 광경을 본 그는 얼굴이 하얘져 급히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들 뭐 하는 짓이야. 남 씨는 그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요? 당신이 말 좀 해보라고요. 남편은 남 씨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며 여자의 머리채에서 밀어냈습니다. 남 씨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의 퍼붓는 목소리가 남 씨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나 원참 동네 창피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남편이 실수 좀 했다고 길바닥에서 머리채 잡고 난리를 쳐. 이래서 못 배운 며느리는 드리는 게 아니었다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도 남 씨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배웠다는 건지 무슨 기준으로 못 배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내가 잘했으면 남자가 딴 여자를 만나겠냐. 그리고 내가 아들이라도 낳았으면 내가 나서서 뜯어말렸지. 뭘 잘했다고 이런 미친 짓을 하냐. 시어머니의 말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잘못은 남 씨의 탓이었고 모든 공로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시어머니는 남 씨를 비난하며 탓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를 못 낳은 내 탓이다. 그 말은 곧 남편이 두 번째 여자를 들인 이유도 남 씨 때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데리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고 남 씨는 억지로 시어머니에게 끌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이제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생겼다. 이게 제 책임인가요? 탓하시려면 아드님 탓을 하셔야죠. 남 씨의 대꾸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감히 시애미한테 대들어. 내가 딴 살림 차리라고 했냐. 이게 다 여자가 못나서 생기는 일이야. 단속을 잘했어야지. 남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말을 하며 자신을 모욕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살기는 너랑 살고 있지 않냐. 이제라도 서방 마음 잘 잡아봐라.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란 걸 몰라. 끝까지 아들은 잘했고 며느리는 잘못했다는 그 뻔뻔한 논리에 남 씨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혼할 거니까요. 남 씨가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마치 기가 찬 듯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이혼이 무슨 장난인 줄 아냐. 참말 말고 저녁이나 차려라. 그리고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 씨는 다시 한번 이 집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찮게 여겨지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이 모든 일은 단순한 해프닝일 뿐이었습니다. 남 씨는 딸아이를 데리고 당장이라도 가방을 싸서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침이라도 뱉고 나가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곧 돌아온 남편이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아이에게 다정한 아버지였던 남편을 딸은 떠나보내기 싫다며 울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랑 같이 살자. 나 아빠 없으면 안 돼. 딸의 울음 앞에서 남 씨는 결국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은 몰래 두 집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그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던 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또 다른 아이는 전학을 갔고 남편은 한동안 가정에 충실한 모습으로 가장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가면일 뿐이었습니다. 남 씨가 그 사실을 다시 알게 된 것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남 씨의 딸도 점차 자라며 모든 사실을 깨달아갔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고 비정상적인 시어머니에게도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딸은 어릴 적 어머니가 이혼하겠다고 했던 그날 자신이 울며 붙잡았던 것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엄마, 그때 그냥 떠났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변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남 씨와 손녀를 괴롭혔습니다. 남 씨는 딸이 성인이 되는 순간 함께 그 집을 나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이라는 것이 어찌 그리 남 씨에게만 모진지 또다시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대학에 합격하던 해 남편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또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남 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히 집으로 돌아오던 남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남편을 친 것은 또 다른 음주 운전 차량이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인간에게 목숨을 빼앗기다니 참으로 기막힌 일이네요. 남 씨는 그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잘 죽었다고 생각했다면 벌을 받으려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결코 후련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박복한 인연이 우리 집에 들어와 내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내가 그때 전화만 하지 않았어도 내 아들이 술 먹고 운전할 일도 없었을 텐데. 시어머니의 울부짖음은 남 씨를 다시 가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원래부터 술 먹고 운전하기를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 씨가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날 그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 돌려내라. 이거 사악한 며느리야. 내 아들 돌려내란 말이다. 남 씨는 시어머니의 통곡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괴로워하며 아들의 죽음을 비난만 했습니다. 그러나 남 씨는 그렇게 정신을 놓은 노인만 두고 딸과 함께 떠날 만큼 매정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다는 생각에 남 씨는 남편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를 좀 모셔가 주세요.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단호하고 냉정한 거절이었습니다. 저도 어머니와 몇 년 전에 절연했어요. 어머니는 아들만 찾으시고 저는 남이라고 생각하시니까요. 남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시어머니는 점차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 씨는 마음을 다잡고 시어머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제 딸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펄쩍 뛰었습니다. 뭐야, 서방이 없으니까 늙은 시모를 내팽개쳐 버리겠다는 거냐? 이런 천하의 몹쓸 며느리가 다 있냐? 남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할 만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러시면 둘째 며느리에게 가보시죠.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자마자 둘째 며느리는 상속받은 재산을 챙겨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그리고 어차피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내 아들 거 아니냐? 난 아무 데도 못 간다. 남 씨는 시어머니를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나가라고 한 적 없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나가겠습니다. 남 씨의 단호한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잡을 구실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꺼이꺼이 울며 남 씨의 발치에 매달렸습니다. 애미야, 내가 그동안 서운하게 한 게 있으면 다 잊어라. 넌 서방 잃고 난 아들을 잃었는데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 어떻게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시어미를 버리냐. 시어머니는 남 씨의 발목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남 씨는 시어머니의 말 중 어느 하나도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남아 흐느끼는 노인의 모습을 보니 기분이 착잡해졌습니다. 모든 걸 내팽개치고 떠나려 했지만 남편의 죽음 이후로 상황은 더욱 꼬여만 갔습니다. 딸은 대학에 입학하며 먼저 서울로 떠났고 남 씨도 따라가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니 이 집은 이제 내 딸과 나의 목 아닌가. 왜 시어머니가 이 집을 차지하고 있어야 하지? 그동안 온갖 서러움을 당하고도 보상 하나 받지 못한 채 맨몸으로 떠난다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남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지던 찰나 시어머니가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너 하는 일에 딴지도 안 걸고 잘 지낼 테니 만약 내가 또 그러면 그때 날 쫓아내라.
그때 시어머니는 70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시어머니만 속을 썩이지 않는다면 남씨가 굳이 이 집을 떠나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씨는 또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남씨가 타고난 성정이 모질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 집에 머무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듯 보였습니다. 한동안 남씨의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자신의 성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남씨가 40대 중반을 넘겼을 무렵 재혼할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마저도 시어머니의 방해로 모두 망쳐졌습니다. 며느리가 재혼하면 난 빈털터리로 쫓겨나지 않겠냐? 시어머니는 이런 두려움에 남씨의 재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깽판을 쳤습니다. 어머니, 저 이대로는 못 살아요. 우리 제발 서로 놓아주고 각자 살아요. 제발 좀요. 남씨는 시어머니 앞에서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이 시어머니 때문에 망쳐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은 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냥 저만 나가겠습니다. 남씨는 시어머니에게 말하며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집을 나서려는 순간 시어머니의 말이 남씨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쪽은 누구세요? 제 아들 못 보셨나요? 남씨는 그 말에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줌마, 밥 좀 줘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씨는 손에 든 짐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남씨는 생각했습니다. 전생에 무슨 모진 인연으로 이렇게 얽혀 내 발목을 잡는 걸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점점 더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못 낳는 것을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여 잘해줬더니 네 시애비 밥도 안 차리는 년. 남씨는 이런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심각한 망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못 봤니? 학교 끝나서 데리러 갔는데 없더라. 내가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내 아들 내놔라.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시어머니도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남씨에게 매달리는 일이 더 잦아졌습니다. 날 버리지 말아다오. 애미야, 제발. 시어머니의 애원에 남씨는 더 이상 피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그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떠나진 않을게요. 그 대신 이제 더 이상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알았다. 고맙다. 그런 남씨의 결정을 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씨 스스로도 자신의 선택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기에 딸이 어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년이 지나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기저귀 풀지 말라고 몇 번 말해요. 손을 묶어놔야 정신을 차리지. 남씨의 호통에도 시어머니는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똥칠하려면 화장실에 가둬버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시어머니는 남씨가 잡아 끄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렸고 기저귀를 채우는 남씨의 손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고를 친 날에는 가끔 밥을 굶기기도 했고 몸부림을 치면 노인을 내복만 입힌 채 잠시 마당으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남씨와 시어머니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남씨가 시어머니를 학대한다고 혀를 차기도 했지만 지난 20년간 시어머니의 똥기저귀를 갈며 직접 돌봐온 남씨를 감히 욕할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이웃은 남씨를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녀를 존경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치매 환자를 직접 돌보는 것은 친부모에게도 힘든 일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씨도 요양원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요양원에 보내고 살면 내 마음이 편할까? 그런 고민을 하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남씨를 불렀습니다. 애미야, 내가 죽을 때가 돼서야 처음으로 너한테 사과를 한다. 내게 했던 말들, 행동들 이제 와서 씻어낼 수는 없겠지. 하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다. 이제 나에게 너밖에 남지 않았으니 알겠다. 세상에 너처럼 착한 며느리가 없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내 아들이 너무 소중해서 그랬다. 이해해다오. 시어머니의 눈물 어린 사과에도 남씨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십 년의 세월은 그 한마디로 보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 씨는 이런 현실이 그리고 이런 시어머니가 치가 떨리게 증오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늘이 자신에게 기회를 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박대했던 시어머니에게서 주도권을 빼앗고 복수할 기회를 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처음 시어머니가 정신줄을 완전히 놓았을 때 그녀가 요구하거나 밀어도 반항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남 씨는 통쾌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스스로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미운 정이라도 들었던 걸까요? 이제 90세가 다 되어가는 노인의 마지막까지 자신이 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 씨가 시어머니를 용서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남 씨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증오가 남아 있었습니다. 문득문득 과거에 끔찍했던 시절이 떠오를 때면 남 씨는 시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시어머니는 멍한 눈으로 남 씨를 바라보거나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 씨는 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 나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딸은 결혼하지 않은 채 서울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딸은 직장도 그만둬야 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서울로 와서 나 좀 돌봐줘. 남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시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상 앞에 앉아 야무지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얼마 후 남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어디 가는 거냐? 애미야. 서울이에요. 어머니, 우리 딸 보러요. 오랜만에 외출하는 시어머니는 신이 난 얼굴이었습니다. 버스 좌석에 앉아 몸을 들썩이며 웃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남 씨는 복잡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 씨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도 세상에서 당신 자식이 제일 소중했죠. 그래서 평생 날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겠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내 딸이 소중해서 어머니를 떠날 겁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남 씨를 바라봤지만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남 씨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당신 아들도 하지 않았던 효도를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다 한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나를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아가씨가 어머니를 모실지 아니면 요양원에 보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제가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가 어디에 버려지게 된다 해도 그건 평생 저를 괴롭힌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남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집도 이제 버릴 겁니다. 그러면 다시는 어머니를 볼 일도 없겠죠. 어머니 마지막 가는 길은 내가 못 봐줍니다. 그 정도로 평생 지긋지긋하게 보며 살았으면 충분하잖아요. 이제 놔줄 때도 됐죠. 시어머니는 남 씨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불안한 기운을 느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남 씨의 손을 꼭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미야, 이게 무슨 소리냐? 날 버리면 안 된다. 너 없으면 안 된다. 하지만 남 씨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버스가 멈춘 곳은 신우이의 집 앞이었습니다. 남 씨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대문 앞에 세운 뒤 핸드폰을 꺼내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예요. 어머니 대문 앞에 두고 갑니다. 집에 있는 거 알아요. 나오셔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절 찾지 마세요. 신우이가 무언가 대답하려는 찰나 남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언가를 말하려 손을 내밀었지만 남 씨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놓으세요. 시어머니는 남 씨의 손목을 잡으며 애원했지만 남 씨는 끝내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이어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 씨는 한 번 뒤를 돌아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잘 계세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문 안쪽에 서서 흐릿한 눈으로 남 씨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남 씨는 고개를 돌려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